안녕하세요. 생활 속 톡톡 튀는 경제방송인 김태남의 궁죽통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김태남의 궁죽통에서는 우리 애청자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매일 날마다 나오는 경제 뉴스, 이제는 좀 제대로 해석해서 가정경제를 흑자로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내용일 텐데, 2019년 투자 전략에 대해서, 즉 2019년도 경제 상황에 맞춘, 그리고 경기 사이클에 맞는 어떤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경기 침체가 좀 우려가 되고 있죠. 근데 이 경기 침체는 전 세계적인 상황입니다. 뭐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 상황인데 한국은 조금 더 나아요. 다른 나라보다는 훨씬 좋은 상태입니다. 경기 침체가 있다고는 하지만 문제를 풀어갈 것들은 존재하죠. 그래서 이 경기 침체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놓고 봐야 되고요. 이러한 공포감이 일단 1분기 금융시장에 추가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의 투자 매력은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낮아지겠죠. 반면에 상대적으로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 쪽으로는 매력도가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9년도 펀드 상황은요,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채권형 펀드가 다시 주된 투자 수단으로 부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분화된 투자자들의 어떤 그 니즈로 인해서 이러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체 투자 펀드에 대한 인기도 꾸준하게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장 지수 펀드인 ETF 시장에 대한 성장성 또한 여전히 높을 것이니까요. 우리 애청자들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 갖고 일단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좀 볼까요? 첫 번째는 채권형 펀드가 다시 떠오를 것 같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주식시장이 그만큼 나빠질 거다라는 이야기겠죠. 2011년에서 2016년까지 5년간 국내 펀드 시장은 채권형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채권형 펀드 수익률이 곤두박질을 쳤고요. 2018년 중반까지 주식형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다시 채권형 펀드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죠. 2018년 7월부터 10월까지 채권형 펀드는요, 3천억 원 가까운 자금이 순유입이 됐습니다. 반면에 주식형 펀드는 상반기와 달리 순유출로 전환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2018년 전체를 봤을 때 연초 이후 수익률도요, 채권형이 단연 양호했습니다. FN 가이드에 따르면 2018년 11월 12일 기준으로 국내 뮤추얼 펀드의 최근 1년간 수익률은 국내 주식형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8%, 그리고 해외 주식형은 마이너스 10% 손해를 보고 있었고요. 반면에 해외 채권형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2%였고요. 국내 채권형은 유일하게 2.52% 흑자를 내는 성과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국내 채권형 펀드 시장 중심으로 해서 당분간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최근 내수 경기 둔화로 인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 상승 압력이 낮은 상태입니다. 장기적으로도 고령화에 대한 어떤 잠재 성장률 둔화, 그리고 연기금 규모 확대에 따른 채권 수요가 커지면서 금리의 추세적인 하향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많이들 이 부분 놓치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을 비롯한 대체 투자 펀드 인기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채권형 펀드와 더불어서 최근 변동성 확대로 인해 안정적인 수익 구조의 어떤 대체 투자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한 투자자들 관심이 높죠.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대표적인 대체 투자 펀드인 파생상품, 그리고 부동산,
특별자산 펀드의 경우에요. 3년 전과 비교할 때 펀드 시장 전체 대비 상당히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들 대체 투자 상품은 중위험, 중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파생결합 증권, 그리고 메자닌 증권, 부동산과 실물자산처럼 편입자산 특징에 기인하거나 또는 절대 수익 추구형 펀드, 그리고 헤지펀드처럼 독특한 투자 방식에 의한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들 펀드는 수익성 대비 안정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주식, 채권과 같은 전통 자산들과 상관성이 낮기 때문에 매력적이죠. 하지만 투자 요건이 까다로웠습니다. 기관 투자가들이나 거액 자산가들에게만 혜택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금융시장이 좀 고도화되면서 규제가 좀 많이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소액으로도 이런 상품들에 이제는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죠. 예를 들어 본다면 대체 투자 상품을 주로 편입하는 사모펀드에 대한 가입 문턱과 같은 규제 상당히 낮췄습니다. 2017년에는 사모펀드의 소액으로 분산 투자가 가능한 공모형 사모재간접 펀드 제도를 신설했거든요. 하락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사모펀드 판매 활성화와 같은 향후 추가적인 어떤 규제 완화가 추진될 거로 보이고요. 따라서 이런 대체 투자 상품에도 관심 갖고 공부를 미리미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부 안 하고 나중에 그냥 들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정확하게 그 분야에 대한 공부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제대로 해보시고요. 자, 세 번째로는 상장 지수펀드인 ETF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즉 상장 지수펀드인 ETF 시장은요 빠른 성장세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소개들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ETF 시장은 2002년에 문을 연 이후에 2018년 9월을 기점으로 해서요 순자산 가치가 40조 원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7년도에만 ETF 시장 규모가 10조 이상 급증을 했고요. 그렇다면 ETF의 장점은 뭘까? 우선 다양한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분산 투자를 한다는 것은 원금 손실 위험을 줄여내는 위험 관리가 잘 된 포트폴리오를 소액으로 그리고 실시간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ETF는 거래소에 상장이 됩니다. 상장이 돼서 주식처럼 거래되기 때문에 시가를 반영해서 매매가 되죠. 거기다가 보수도 비교적 낮은 상태고요. 일정 기간 내에 환매할 때 부과되는 중도 환매 수수료가 없습니다. 보통의 펀드들은 중도 환매 수수료가 많이들 있거든요. 게다가 주식 외에도 채권, 원자재, 그리고 리츠와 같은 다양한 시장 지수를 추정하는 그런 ETF가 개발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선택 폭이 상당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금융 컨설팅 기법 발달로 인해서 코스피와 같은 대표 주가 지수 외에도 중국 소비 수혜, 그리고 저변동성, 저PBR과 같은 다양한 테마 지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정하는 ETF도 당연히 생겨나고 있고요. 여기에 시장이 40조 원 이상으로 성장하면서 투자자 저변이 확대가 됐습니다. 따라서 ETF에 재투자하는 EMP라는 개념이 새롭게 등장을 했고요. EMP라는 게 뭐냐면 포트폴리오의 50% 이상을 다양한 종목의 ETF에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ETF 여러 개를 묶어서 투자하는 상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ETF를 여러 개 묶었다고 해서 EMP 펀드 또는 EMP 랩이라고도 합니다. 이 EMP의 가장 큰 장점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다양한 ETF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는 거고요. 과거 개별 주식으로 할 때보다 훨씬 위험 분산이 잘 되어 있는 것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성향별 효율적인 자산 배분이 가능하다는 것이겠죠. 이미 미국에서는 시장이 125조 원 규모로 급성장했고요. 국내에서도 우정사업본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과 같은 연기금들이 선도적으로 EMP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한 2019년도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2019년도 펀드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가 채권형 펀드가 주된 투자 수단으로 다시 한번 부각될 거다. 두 번째는 세분화되는 어떤 투자자들의 니즈 충족을 위해서 대체 투자 펀드 많이 개발될 것이고 인기도 지속될 거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장 지수 펀드인 ETF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여전히 높을 거라서 매력이 있다. 이런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도 위험을 분산하는 차원에서 각각 여유 자금의 1-20% 정도 비중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게 맞다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하나가 문제가 되더라도 다른 것에서 만회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올인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고 해도 경험으로 봤을 때 올인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가장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1년 뒤, 2년 뒤에는 꼭 그렇지 않을 수가 있더라고요. 따라서 우리 애청자들, 시청자들은 이런 측면에서 좋아 보여도 1-20%의 비중으로 각각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 자, 2019년도 재밌고 즐거운 성과가 나는 펀드 투자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요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다음은 우리 애청자들께 도움이 될 만한 투자 아이템을 PPL로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평생소득, 평생 월급 만들 때 도움이 되는 투자 아이템이죠. 바로 매월 저작권료가 발생해서 추가 소득을 받는 아트테크, 즉 미술작품 재테크가 그건데요. 문화생활도 충분히 즐기고 누리고 그다음에 수익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투자 아이템입니다. 국내에 있는 아트센터를 통해서 직접 구입하기 때문에 합법적이고요. 투자의 최소 금액은 1,000만 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하는 기간도 짧습니다. 1년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죠. 그리고 작품을 구입하면서 저작권이 넘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료가 발생해서 추가 소득을 받게 되죠. 이로 인해서 노후 생활에 보탬도 되고요. 재산 증식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시중은행과 비교를 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시중은행 예금에 1,000만 원을 넣을 경우 1년 뒤에 딱 한 번 받는데 이자가 12만 원 정도죠. 이것을 대체해서 미술작품 재테크를 활용하게 되면 1년에 12번에 걸쳐 매달 저작권료를 받게 됩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같은 금액인 1,000만 원을 미술작품 재테크에 투자해서 활용했을 때 첫 달에는 대략 한 7에서 한 8만 원 사이의 저작권료를 받고 있고요. 둘째 달부터 마지막 달 12회차까지는 매달 8만 원에서 10만 원 내외에서 저작권료를 받고 있습니다. 미술작품의 경우 실물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 가격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저작권료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종잣돈이 크지 않아도 누구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청자와 시민들께 추천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분들이 계시거나 재무상담 문의를 하실 때는 제가 운영하는 다음 카페 김태남의 궁죽통에 들어오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카페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하시고 우수회원을 꼭 요청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셔야만 국내 투자상품 소개란에 들어오셔서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문의도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카페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연락처를 통해서 문의를 남기실 때는 반드시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여기서도 연락처를 한번 말씀드리자면 010-2732-0233입니다. 문의를 이렇게 문자로 남기실 때는 성함, 그리고 현재 상황, 저축과 투자의 비중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양질의 상담 진행이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나요? 그러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알찬 내용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만 안녕.